유진그룹의 총수 강지훈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시작되었다. 그의 세상에서 시간은 곧 돈이었고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일 뿐이었다. 수백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할 때도 그의 심박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강철 같은 남자, 감정이 없는 완벽한 기계라고 불렀다. 그는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손목에는 스위스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그의 삶처럼 그의 외모 또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일정에는 그가 가장 경멸하는 변수가 하나 끼어 있었다. 바로 비즈니스 파트너의 어쩔 수 없는 결혼식 참석이었다. 결혼식장은 온갖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모든 것이 공허하고 가식적으로 보였다. 억지로 웃는 얼굴들, 실속 없는 대화들, 그리고 축복이라는 이름 아래 오가는 수많은 비즈니스 거래들. 그는 잠시 자리를 지키다 적당한 때에 빠져나갈 생각으로 샴페인 잔을 들고 홀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때였다.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뚫고 그의 시선이 한 곳에 꽂혔다. 홀 한가운데에서 두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였다. 아이들은 주변의 소란스러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다. 지훈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의 심장이 평생 처음으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들었다.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앨범 속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 날카로운 눈매, 오뚝한 콧날,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그는 자석에 이끌린 듯 아이들에게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아이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작은 균열을 내는 것 같았다. 그는 아이들 근처에 멈춰 서서 그들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피해 도망치다가 그의 다리에 부딪혔다. 아이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고 지훈은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아이를 잡아주었다. 그의 손이 아이의 작은 어깨에 닿는 순간 온몸에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흘렀다. 아이는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지훈은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그 작은 눈동자는 그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바로 그 눈동자였다. 괜찮니?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잠겨 있었다. 평소에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곧이어 여자아이가 달려와 남자아이의 손을 잡았다. 여자아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모습마저도 누군가를 쉽게 믿지 않는 자신의 성격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민준아, 민서야 이리 와.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여자가 아이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지훈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폐를 끼쳤네요. 지훈은 여자에게 시선을 옮겼다. 한서연. 그녀의 이름표를 확인한 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무언가 숨겨진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서둘러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 마치 그에게서 도망치려는 것처럼 보였다. 잠깐만요. 지훈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절박함이 묻어났다. 한서연은 놀란 듯 멈춰섰지만 그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 이름이 민준이와 민서라고 했나요? 그는 간신히 물었다. 그녀는 짧게 네라고 대답하고는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다. 지우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명분이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멀어져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그에게 닿았다. 그 짧은 순간 강지훈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의 폭풍이 그의 내면을 휘젓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누구인가? 왜 자신과 저토록 닮았는가? 그리고 저 여자는 왜 자신을 피하는 것인가? 결혼식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가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차에 올라탄 그는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는 대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쌍둥이의 얼굴로 가득 찼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를 바라보던 눈빛, 그의 손에 닿았던 작은 어깨의 감촉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수많은 비즈니스와 거래,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그의 삶은 언제나 일과 성공이 전부였다. 여자와의 깊은 관계는 사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는 기억의 파편들을 필사적으로 맞춰보려 가했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그 가능성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파고드는 손톱의 아픔이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서재에 틀어박혔다.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서류들도 복잡한 시장 분석 데이터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볼 뿐이었다. 언제나처럼 모든 것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였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의 이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사람을 좀 찾아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진지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와 그녀의 아이들이다. 오늘 XX 호텔 결혼식에 참석했어. 아이들은 5살쯤 된 쌍둥이야.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봐.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전화를 끄는 그는 위스키 잔을 채웠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타오르는 듯한 그의 속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두 아이의 얼굴이 나타났고 귀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냉철한 사업가 강지훈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고뇌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낯선 결혼식장에서의 짧은 만남은 그의 인생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돌멩이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회사에 출근했다.
직원들은 그의 얼굴에 서린 낯선 냉기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젯밤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그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 진실이 아무리 충격적이거나 감당하기 힘든 것일지라도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이 감정의 정체를 알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김 비서로부터 첫 보고가 들어온 것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후였다. 회장님, 찾으시는 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지훈은 그 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를 기다렸다. 한서연 씨는 현재 무직 상태이며 아이들은 이민준, 이민서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는 한서연 씨 단독으로 되어 있고요. 김 비서의 보고는 간결했다. 하지만 지훈이 정말로 원했던 정보는 그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왜 성이 다른가? 더 자세한 건 없나? 과거, 행적이나 주변 인물 같은 것들. 지훈이 다그쳐 물었다. 그는 참을성이 없었다. 현재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짧은 침묵이 지훈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말해봐. 지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한서연 씨의 주거지 임대 계약과 생활비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인물 중에 태양전자의 박태민 회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박태민, 그의 오랜 라이벌이자 적수.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자를 넘어 개인적인 악연으로 얽혀있는 남자.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왜 하필 박태민인가? 한서연과 박태민, 그리고 자신을 닮은 아이들. 이 기괴한 조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지워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일지도 모른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박태민이 파놓은 덫.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박태민. 내 짓이었나?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만약 이것이 박태민의 계략이라면 그는 아이들까지 자신의 더러운 게임에 끌어들인 것이다. 지훈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살이에 가까운 분노를 느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다시 지시했다. 한서연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최대한 빨리. 그리고 박태민의 최근 동향도 전부 샅샅이 파악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호기심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날 오후 내내 강지훈은 아무런 업무도 손에 잡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었다. 직접 부딪혀서 진실을 캐내야 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만나 그녀의 입에서 직접 모든 것을 들어야만 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는 그것을 꿰뚫어 볼 자신이 있었다.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그의 특기였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달랐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였고 그 아이들은 그의 심장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평소처럼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집무실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한서연과 두 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김 비서가 방금 보내온 파일이었다. 사진 속에서 아이들은 밝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 보았다. 이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이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 그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이 작은 존재들이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충격적인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이제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정면으로 맞서야만 했다. 강지훈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의 앞에는 김 비서가 밤새 준비한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한서연 및 관련 인물 심층 분석이라는 제목이 붙은 파일이었다. 그는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한서연의 증명사진이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예리한 눈은 그 너머의 깊은 피로와 불안감을 읽어냈다. 보고서는 그녀의 삶을 조각조각 해체해 놓았다. 지방 소도시 출신, 평범한 학창시절,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서 몇 년간 근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특히 아이들이 태어나기 직전 약 1년간의 기록이 거의 공백 상태인 점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지워버린 것 같았다. 가장 수상한 부분은 역시 그녀의 재정 상태였다. 뚜렷한 직업 없이 아이 둘을 키우며 강남의 고급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익명의 계좌에서 매달 거액의 생활비가 그녀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자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태양전자의 자회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박태민. 지훈은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태민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문제는 그의 의도였다. 왜 하필 지금인가? 그리고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가? 박태민은 결코 감상적인 복수를 즐기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지훈과 박태민의 악연은 십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한때는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우며 미래를 꿈꾸던 동료였지만 박태민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지훈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그의 등에 칼을 꽂으며 지금의 태양전자를 세웠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서로를 죽이기 위해 싸우는 적이 되었다. 박태민은 항상 지훈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해왔다. 하지만 지훈은 스스로에게 약점 따위는 없다고 믿었다. 그는 감정을 배제했고 인간관계를 비즈니스로만 한정했다. 그런데 박태민이 아이들을 이용해 그를 흔들고 있다면 그것은 지훈이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의 약점을 건드리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아이들의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공원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 아이스크림을 먹다 입가에 잔뜩 묻힌 모습, 김 비서의 팀이 멀리서 촬영한 사진들이었다. 지훈은 사진을 볼수록 가슴 한편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 감정은 생소했지만 거부할 수 없이 강렬했다.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했다. 이것이 바로 박태민이 노리는 것일까? 그의 냉철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비즈니스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유발하려는 것인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였다. 지우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보고서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게임에서 절대 박태민에게 질 수 없었다. 아이들이 연관된 문제라면 더욱더 그랬다. 보고서에는 한서연의 일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고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다. 그녀는 다른 학부모들과도 어울리지 않았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 보였다. 그녀의 삶은 조용한 안식처가 아니라 잘 꾸며진 감옥처럼 보였다. 지우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다. 한서연 역시 박태민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그녀가 돈 때문에 박태민에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통제하에 있을 수도 있었다. 그녀가 결혼식장에서 자신을 피하던 겁에 질린 눈빛이 그 증거였다. 그렇다면 접근 방식을 바꿔야 했다. 그녀를 적으로 간주하고 몰아붙이는 것은 박태민이 원하는 그림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의 편에 서는 것이 이 복잡한 방정식의 해법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비정한 승부사로 살아온 그에게 누군가를 믿고 손을 내미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비서. 한서연 씨와의 만남은 어떻게 됐나? 오늘 오후 3시. 저희 회사 소유의 갤러리 카페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외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김 비서의 빈틈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지우는 만남을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첫째, 그녀가 모든 것을 부인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둘째,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려 할 경우. 셋째,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두려움 때문에 망설일 경우. 그는 각각의 상황에 맞춰 어떻게 대응할지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는 단순한 친자 확인 소송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아이들의 친부가 누구냐가 아니라 박태민이 꾸미고 있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그 음모의 가장 중요한 열쇠이자 동시에 반드시 지켜내야 할 대상이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유진그룹의 창업주였지만 그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에게 언제나 공허한 단어일 뿐이었다. 자신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다른 누군가를 드릴 공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경고했던 세상에 두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는 이 운명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보고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 숲속에서 그는 언제나 정점에 서 있는 포식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거대한 사냥감처럼 느껴졌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강지우는 결코 도망치는 남자가 아니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박태민이 이 판을 짰다면 그는 그 판을 뒤엎고 모든 것을 빼앗아 올 것이다. 그는 자신의 넥타이를 고쳐매며 결심을 굳혔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냉철하고 단호한 사업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점심 식사도 거른 채 그는 다가올 만남을 준비했다. 그는 한서연에게서 진실을 끌어내기 위한 모든 증거와 자료를 검토했다. 그녀의 계좌 입출금 내역,
박태민과의 통화 기록, 그녀 주변을 맴도는 의심스러운 인물들의 사진까지. 그는 그녀가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차단할 생각이었다. 이것은 감상적인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 협상이 되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했다.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흔들려서는 안 되었다. 오직 진실과 승리만이 목표였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직원들은 그의 싸늘한 기운에 눌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의 표정은 마치 결전의 날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했다. 차에 오르자 김 비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에 저희 팀원들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박태민 회장 측의 방해는 없을 겁니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 비서의 유능함을 믿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낯선 결혼식장에서 시작된 이 혼란은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는 미스터리의 첫 번째 문을 열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 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기꺼이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다. 그는 강지훈이었다. 유진그룹의 총수이자 패배를 모르는 남자. 그리고 어쩌면 두 아이의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남자. 그의 복잡한 정체성이 하나의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의 내면에서 휘몰아치고 있었다. 유진그룹이 운영하는 VVIP 전용 갤러리 카페는 고요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고 벽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강지훈이 자신의 영역에서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 종종 이용하는 장소였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는 완벽한 무대였다. 약속 시간 정각에 한서연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 차림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해 보였다. 그녀는 거대한 공간과 그 안에 홀로 앉아 있는 강지훈의 위압적인 존재감에 압도당한 듯 잠시 입구에서 망설였다. 그녀의 굳게 쥔 손이 그녀의 불안감을 대변하고 있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대신 손짓으로 그녀에게 맞은편 자리를 권했다. 그의 눈빛은 감정 없이 상대를 분석하는 계측기 같았다. 한서연은 마지못해 그의 앞에 앉았다. 웨이터가 조용히 다가와 물을 따랐지만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침묵은 깨지지 않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지요. 저는 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무슨 용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지훈 회장님 같은 분과 얽힐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담담함을 가장하려 했었다. 지훈은 얇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까요? 그는 봉투에서 사진 몇 장과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그녀의 은행거래 내역과 박태민 회장의 비서가 그녀의 집에 드나드는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었다. 이 서류들은 한서연 씨가 저와 매우 깊이 얽혀 있다고 말하고 있군요. 한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동공과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건 불법 사찰이에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속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박 회장님은 그저 저를 오랫동안 도와주신 고마운 분일 뿐입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고마운 분이라. 지우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태양전자의 박태민이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군요. 그가 자선 사업가였던가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방어막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를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그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아이들의 사진을 그녀 앞에 밀어놓았다. 이 아이들, 민준이와 민서 말입니다. 그의 시선이 한서연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아이들은 저를 놀랍도록 닮았더군요. 이건 박태민의 친절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한서연은 아이들의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무너지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며 마지막 압박을 가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카페의 문이 열리며 불청객이 등장했다. 이런, 내가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방해한 모양이군. 박태민이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등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박태민의 등장에 한서연은 거의 경기를 일으킬 듯 놀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심이 가득했다. 회장님, 어떻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태민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지훈을 향해 말했다. 우리 서연 씨가 겁이 많아서 말이야. 강 회장 같은 사람이 겁을 주면 어떡하나. 지훈은 미동도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박태민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지? 내 손님에게 볼 일이라도 있나?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박태민은 능글맞게 웃었다. 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아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강지훈, 자네 버릇은 여전하군. 남의 것을 탐내는 버릇 말이야. 그는 내 사람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지훈은 테이블 위에 아이들 사진을 가리켰다. 내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할 텐데. 네가 언제부터 나와 닮은 아이를 낳는 능력이 있었지. 그의 말은 날카로운 조롱이었다. 박태민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박태민은 다시 표정을 바꾸며 한서연을 지훈에게서 완전히 차단하듯 자신의 뒤로 숨겼다. 과대망상은 병이야. 친구,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고 비즈니스로 덤벼. 언제든지 상대해 줄 테니. 그는 지훈의 턱짓으로 경고했다. 돌아가. 서연 씨. 박태민이 명령했다. 한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려 박태민의 경호원들과 함께 카페를 빠져나갔다. 이제 카페 안에는 지훈과 박태민, 단 두 사람만 남았다. 박태민은 지훈의 맞은편 의자에 거만하게 앉았다. 오랜만이군. 이렇게 독대하는 건.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곁눈질하며 말했다. 꽤나 많은 걸 알아낸 모양인데. 그래서 어쩔 셈이지.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박태민과 말을 섞을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네가 이 게임을 시작했으니 끝내는 건 내가 할 거다.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 내 마지막 경고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태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겁먹기는 난 그저 불쌍한 모자를 보호하고 있을 뿐이라고. 아, 그리고 유진그룹 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 그때까지 자네 자리가 무사히 남아있기를 바라네. 그는 지훈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을 던졌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카페를 나갔다. 그는 박태민의 웃음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오늘 만남으로 몇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다. 한서연은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태민의 인질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박태민은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차에 돌아온 그는 김비서에게 명령했다. 한서연과 아이들에 대한 24시간 밀착 감시를 붙여 박태민이 모르게 그녀와 접촉할 방법을 찾아내. 그리고 태양전자에 대한 공격 플랜을 지금 당장 시작해. 자금, 기술, 인력,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그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개인적인 조사는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 박태민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강지우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보호 본능이 솟아올랐다. 갤러리 카페에서 돌아온 강지우는 밤늦도록 집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박태민의 얼굴과 그의 도끼 서린 경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자신을 도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여유로운 태도 뒤에는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호는 그 확신의 근원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자신과 박태민이 갈라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 제네시스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먼지 쌓인 창고에서 나온 수십 개의 파일 박스가 그의 앞에 놓였다. 그것은 그에게 성공과 배신이라는 두 개의 상처를 동시에 안겨준 프로젝트였다.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의 손이 순간 멈췄다. 연구 보조원 명단에 적힌 이름. 한서연, 동명이 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그는 흐릿한 흑백 단체 사진 속에서 얼굴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구석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지금보다 애뜨고 생기 넘쳤지만 그 얼굴은 분명 한서연이었다. 순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열리며 과거의 영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6년 전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 연구실에 매달리던 시절이었다. 당시 강지우는 지금보다 젊고 열정적이었으며 박태민은 그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다. 한서연은 당시 막 대학을 졸업한 신입 연구원이었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총명했고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이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재능을 눈여겨보았고 두 사람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야근 후 함께 마시는 값싼 커피 한 잔이 유일한 낙이던 시절이었다. 치열한 프로젝트의 압박감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짧고 미숙했다. 야망으로 가득 찬 남자와 미래를 꿈꾸던 여자 사이에 짧은 불꽃이었다. 지우는 프로젝트의 성공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는
그녀의 상처받은 눈빛을 기억했다. 하지만 당시 그는 그 상처를 돌아볼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터졌다. 박태민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로 도망쳤고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갔다. 모든 책임은 총괄 책임자였던 지훈에게 쏟아졌다. 배신감과 절망 속에서 그는 한서연이라는 존재를 까맣게 잊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박태민에 대한 복수심과 재기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지금의 유진그룹을 일으켰고 과거의 상처와 함께 한서연에 대한 기억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아이들의 나이는 5살. 그가 한서연과 헤어지고 박태민에게 배신당했던 바로 그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박태민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서연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이용해 지난 6년간 가장 끔찍한 복수를 준비해왔다. 지우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었다. 박태민은 그의 인생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칼을 갈아온 것이었다. 그는 한서연과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할 완벽한 무기를 만든 것이었다. 그는 한서연의 삶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난 6년간 어떤 삶을 살았을까? 박태민의 감시 아래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고통을 겪었을까? 그녀가 결혼식장에서 그리고 오늘 카페에서 보여주었던 공포는 모두 진심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가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였다. 지훈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죄책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가 조금만 더 일찍 그녀의 상처를 돌아보았더라면, 그가 박태민의 배신 이후 그녀를 한 번이라도 찾아보았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의 무심함과 야망이 결국 그녀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셈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아이들의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이제 아이들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다. 더 이상 자신을 닮은 낯선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박태민이라는 악마의 소나기에 붙잡힌 그가 지켜야 할 존재들이었다. 그의 핏줄이었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이전까지의 혼란과 의심은 사라지고 강철 같은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박태민을 파멸시키는 것은 물론 한서연과 아이들을 그의 손에서 구출해야만 했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인생을 걸고 완수해야 할 의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지금까지 저 도시의 정점에서 군림하는 것에만 몰두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결심이 흐르고 있었다. 김 비서,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 태양전자에 대한 공격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한서연 씨와 아이들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해 주십시오.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의문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지훈의 결정을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태민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그리고 그녀와 아이들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경우 즉시 구출할 수 있는 팀을 24시간 대기시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세 사람은 다치게 할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전화를 끄는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박태민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훈은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있는 남자가 되었다. 그것은 그를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잊었던 과거의 대가를 치르고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되찾을 것이다. 과거의 진실을 마주한 강지훈의 반격은 빠르고 정밀했다. 그는 더 이상 박태민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금융시장이 열리자마자 유진그룹의 자회사들을 통한 태양전자에 대한 대대적인 적대적 지분 매입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박태민의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기 위한 선전포고였다. 동시에 지우는 언론을 이용했다. 그가 수년간 관리해온 경제 전문 기자들을 통해 태양전자가 수년간 숨겨왔던 분식 회계 의혹과 기술 탈취 관련 루머가 시장에 퍼져나갔다. 태양전자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훈이 날리는 첫 번째 경고였다. 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가 그래프를 보며 분노의 찬고함을 질렀다. 그는 강지훈이 이토록 빨리 그리고 이토록 대담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분쟁이 아니었다. 강지훈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였다. 자신의 6년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강지훈. 박태민은 이를 갈았다. 애초 그의 계획은 아이들을 이용해 지훈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지훈이 정면으로 나온 이상 자신도 더 이상 점잖게 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하고 더러운 무기들을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박태민의 반격은 지훈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차별적이었다. 그는 정계와 언론계에 뿌려놓은 자신의 검은 돈을 총동원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유진그룹과 강지훈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유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신제품의 치명적 결함, 심지어는 강지훈의 사생활에 대한 추잡한 소문까지.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유진그룹의 주가 역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회사는 순식간에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지훈은 침착하게 위기 대응팀을 지휘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박태민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태민의 진짜 공격은 비즈니스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김 비서로부터 한서연과 아이들이 살던 빌라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가 설치해 놓은 감시망과 연락책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다. 박태민이 그녀와 아이들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빼돌린 것이다.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그들의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박태민은 한 발 앞서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세 사람이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지훈은 난생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아도 지금 당장 그들을 찾아낼 방법이 없었다. 박태민의 위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퇴근하던 김 비서의 차를 대형 트럭이 들이받을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김 비서의 빠른 대처로 큰 사고는 피했지만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나씩 없애버리겠다는 박태민의 비열한 메시지였다.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박태민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자신의 더러운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었다. 지우는 당장이라도 박태민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비틀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안전가옥으로 피신할 것을 명령하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핵심 인물들의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 회사는 외부의 공격으로 흔들리고 내부에서는 인질로 잡힌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피가 마르는 상황이었다. 그는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날 밤 지훈의 개인 휴대폰으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메시지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방의 침대 위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들어 있는 민준이와 민서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지훈은 그 사진이 의미하는 끔찍한 현실을 알았다. 사진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이들은 안전해. 네가 얌전히 있는 한.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박태민은 그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반격하면 아이들이 위험해지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면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최첨단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던 그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아이들을 눈앞에서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하지만 절망은 길지 않았다. 절망이 있던 자리에는 더 뜨겁고 단단한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박태민의 협박에 굴복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박태민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격할 방법을 그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지웠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회로처럼 얽혀 있었지만 목표는 단 하나였다. 아이들을 구하고 박태민을 법의 심판대가 아닌 자신의 발 아래에 무릎 꿇리는 것.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굶주린 늑대였다. 박태민이 마련한 새로운 거처는 바다가 보이는 외딴 절벽 위에 호화로운 별장이었다. 아름다운 풍경과 달리 그곳은 철저히 고립된 감옥이었다. 창문에는 보이지 않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고 집 안팎으로는 덩치 큰 남자들이 그림자처럼 그들을 감시했다. 한서연은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지만 심장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지난 6년간 박태민의 그늘 아래서 숨죽여 살아왔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후에는 그의 집요한 협박과 감시에 길들여져 모든 것을 체념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강지훈의 등장은 그녀의 잿빛 세상에 던져진 돌멩이였고 박태민의 광기 어린 반응은 그 돌멩이가 일으킨 거대한 파문이었다. 박태민은 결장에 머무는 동안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친절한 후원자인 척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 서연을 모욕했고 아이들을 강지훈을 무너뜨릴 최고의 카드라고 부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이들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만 여기고 있었다. 그 순간 한서연은 깨달았다. 더 이상 박태민에게 아이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이 남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조차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모성애가 두려움을 이기고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싸워야 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녀는 탈출 방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하지만 경비는 삼엄했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은 차단되어 있었다. 박태민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단 하나 빼앗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기억이었다. 강지훈과 함께했던 짧지만 강렬했던 과거의 기억.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박태민은 자신의 승리를 과신한 나머지 그녀에게 일주일에 한 번 늙은 노모와 감시하에 영상 통화를 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는 이것이 그녀를 회유하고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서연은 이 짧은 통화 시간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통화 날, 그녀는 평소처럼 어머니와 안부를 주고받았다. 감시하던 경호원들의 표정이 지루함으로 풀어질 때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중얼거렸다. 엄마, 저번에 말했던 별먼지라는 이름의 그림 혹시 찾았어요? 제 옛날 연구 노트에 그려놨던 건데 창고 어디쯤 있으려나. 경호원들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것은 그녀가 강지훈에게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 별먼지, 스타더스트. 그것은 6년 전 두 사람이 프로젝트 제네시스를 진행할 때 함께 만들었던 비공식 데이터 알고리즘의 애칭이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버그를 잡고 완성했던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이름이었다. 한편 강지훈은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아이들이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났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 태양전자에 대한 공격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그는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사진을 보며 자신의 무력함을 곱씹었다. 그의 팀은 한서연의 주변 인물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주요 감시 대상이었다. 팀원들은 그녀의 모든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분석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의심하고 파고들던 김 비서가 별먼지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김 비서는 즉시 그 단어를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조금 전에 한서연 씨가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별먼지라는 그림을 언급했습니다. 단순한 대화일 수도 있지만 어조가 조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머릿속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별먼지. 그가 까맣게 잊고 있던 이름. 한서영과 함께 밤을 새우던 연구실. 희미한 모니터 불빛 아래 마주보며 웃던 그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그녀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증거였다. 별먼지. 그건 알고리즘 이름이야. 지훈이 말했다. 프로젝트 제네시스 때 사용했던 그 소스 코드는 지금 어디에 있지? 김 비서는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프로젝트가 중단된 후 모든 자료는 제2연구소 지하 서버에 백업되어 있습니다. 제2연구소.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낡은 건물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박태민이 태양전자를 세우기 전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장소이기도 했다. 한서연은 별먼지라는 단어를 통해 그 장소를 지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직접적인 위치를 알 수는 없겠지만 그곳에 단서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였다. 지훈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다. 절망의 늪에서 한 줄기 희망의 동아줄을 잡은 기분이었다. 김 비서. 당장 최고의 해킹 전문가와 보안팀을 소집해 제2연구소 서버를 뒤져야겠어. 박태민이 남겨놓은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활기가 넘쳤다. 한서연의 용기 있는 신호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판을 흔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켜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적진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지였다. 강지훈과 한서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대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이제 같은 목표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싸우기 시작했다. 지훈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용기에 반드시 보답해야 했다. 그는 박태민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의 손에서 자신의 가족을 되찾아올 것이다. 밤이 깊었지만 그의 집무실은 환하게 불을 밝힌 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반격의 서막이 다시 오르고 있었다. 강지훈의 지휘 아래 유진그룹의 핵심 인력들로 구성된 비밀 태스크포스 팀이 소집되었다. 그들의 작전 기지는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유진그룹 본사 지하 벙커였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제2연구소의 낡은 서버 구조도와 박태민의 예상 이동 경로가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이제 박태민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 상황실이었다. 작전을 시작한다. 강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지시에 따라 국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사이버팀이 제2연구소의 휴면 서버에 대한 침투를 시작했다. 그것은 6년이라는 시간 속에 잠들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작업이었다. 서버는 낡았지만 박태민이 남겨놓은 보안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복잡했다. 팀이 접근할 때마다 숨겨진 디지털 지뢰들이 터져 나왔고 거짓 데이터를 흘려 역추적을 시도하는 함정들도 있었다. 해커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모니터에는 수많은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강지훈은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팀을 믿었다. 그는 전체 상황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지시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의 머릿속은 마치 수백 개의 체스판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몇 시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마침내 서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파일의 이름은 보험이었다. 그것을 여는 순간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박태민이 지난 6년간 기록해온 비밀 장부와 개인적인 메모들이었다. 거기에는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핵심 기술을 어떻게 훔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 태양전자를 설립하기 위해 조성한 비자금의 출처와 흐름, 그리고 그가 매수한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까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박태민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는 거대한 핵폭탄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한서연 관리 파일이라는 이름의 기록이었다. 거기에는 박태민이 어떻게 한서연에게 접근하고 그녀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는지, 아이들의 출생을 확인한 후 어떻게 그녀를 감금하고 통제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병적인 수준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레거시 프로젝트의 최종 자산이라고 칭했다. 지우는 모니터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악행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어린 생명을 장기말로 이용한 악마의 기록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는 이제 차가운 결의가 되어 심장에 밝혔다.
박태민에게는 자비란 없었다. 사이버팀이 증거를 확보하는 동안 다른 추적팀은 장부에 기록된 유령 회사들의 주소와 박태민의 과거 자금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한서연과 아이들이 감금된 장소를 추적하고 있었다. 수많은 가짜 정보들 속에서 그들은 동해안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박태민의 페이퍼 컴퍼니 소유로 된 별장 하나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훈은 스크린 앞에 서서 최종 계획을 하달했다. 이틀 후 열리는 태양전자 주주총회가 결전의 날이다.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낸다. 그의 목소리는 강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먼저 주주총회 하루 전날 밤 확보한 증거 중 박태민의 금융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일부 언론과 금융감독원에 익명으로 유출시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다. 주주총회 당일 박태민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구출팀이 별장을 급습하여 한서연과 아이들을 구출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의 몫이었다. 그는 모든 주주와 언론이 모인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나타나 박태민의 모든 만행이 담긴 완전한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생각이었다. 법의 심판 이전에 그가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권력을 대중 앞에서 산산조각 낼 작정이었다. 팀원들은 지훈의 계획을 들으며 전율했다. 이것은 한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거대한 악을 심판하는 작전이었다. 모두의 눈에 결의가 넘쳤다. 그들은 단순히 상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작전 개시까지 남은 시간은 48시간. 지훈은 잠시 눈을 감고 민준이와 민서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신호를 보내온 한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사냥을 앞둔 포식자처럼 냉정하고 침착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아침을 열 것이다. 태양전자 주주총회 당일. 새벽부터 대한민국 경제계는 발칵 뒤집혔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태양전자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언론과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살포되었다. 뉴스 채널들은 온종일 속보를 쏟아냈고 태양전자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추락했다. 박태민은 아침부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친 듯이 움직였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이 유진그룹의 음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증거 앞에 그의 변명은 힘을 잃었다. 그는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주주총회만 잘 넘기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아직 자신의 손에 최후의 카드가 남아있다고 믿었다. 같은 시각 동해안의 한적한 별장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다. 강지훈의 최정예 구출팀은 이미 별장 주변의 모든 통신망을 차단하고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을 파악한 후 안개처럼 조용히 내부로 침투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한서연과 아이들의 안전한 구출이었다.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소음기를 장착한 총과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팀원들은 순식간에 외부 경비를 제압했다. 별장 내부로 진입한 팀은 한서연과 아이들이 갇혀있는 2층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겁에 질린 한서연이 아이들을 꼭 껴안고 있었다. 팀장은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한서연 씨, 강지훈 회장님이 보냈습니다. 구하러 왔습니다. 주주총회장. 박태민은 애써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단상 위에 섰다. 그는
성난 주주들을 향해 온갖 가머니설을 늘어놓으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경쟁사의 비열한 음모입니다. 저 박태민과 태양전자를 믿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대한 총회장의 뒷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단상을 응시하며 성난 파도 속 등대처럼 고요하고 단단한 기세로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태민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네가 여길 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했다. 강지훈은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경호원들을 가볍게 지나쳐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박태민을 서늘한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음모라고 했나 좋아.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보여주지.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박태민의 비밀 장부 내용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불법 자금의 흐름, 기술 탈취의 증거,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의 명단까지. 주주들은 경악했고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박태민은 스크린을 꺼버리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통제권은 강지훈에게 넘어가 있었다. 강지훈은 마지막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한서연 관리 파일.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지난 6년간 박태민이 한 여자와 어린 아이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만행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자신의 핏줄인 줄도 모르는 아이들을 복수의 도구로 삼은 악마의 계획을. 이 아이들은 바로 제 아이들입니다. 강지훈의 고백에 총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스크린에 민준이와 민서의 사진을 띄웠다. 박태민, 당신은 이 아이들을 자산이라고 불렀지. 하지만 나에게 이 아이들은 내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박태민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된 거라고. 라고 고함을 치며 강지훈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처절했다. 그 순간 총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모든 것은 강지훈의 계획대로였다. 박태민은 저항했지만 결국 경찰의 손에 무력하게 제압당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강지훈을 향해 증오의 찬 눈빛을 보내며 악을 썼다. 강지훈, 내가 여기서 끝나도 너는 행복해질 수 없어. 절대로. 그의 저주 섞인 목소리가 총회장을 울렸지만 이제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강지훈은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이 없었다. 오직 길고 긴 전쟁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김 비서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구출, 성공. 모두 안전합니다.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강지훈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의 세상은 이제 막 폭풍이 지나간 뒤였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폐허가 되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지켜냈다. 이제 그에게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박태민의 제국이 무너진 후 세상은 한동안 강지훈과 그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다.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대중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쫓았다. 그는 유진그룹의 총수로서 위기를 수습하고
동시에 갑자기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개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했다. 주주총회 다음 날, 강지훈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담하게 모든 진실을 밝혔다. 그는 박태민의 범죄 사실을 명확히 설명했고 자신의 과거와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사람이었지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했다. 아이들이 더 이상 가십거리로 소비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보호할 단단한 울타리를 쳐야 했다. 제 과오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특히 지난 6년간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한서연 씨와 제 아이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그는 김 비서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저택이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서연이 그를 맞았다. 며칠 만에 다시 만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이전과 같은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져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난 6년의 시간과 그 시간 속에 얽힌 오해와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아이들은.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이들은 안에서 놀고 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박태민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운 강한 엄마였다. 두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민준이와 민서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밝게 웃고 있었다. 아이들은 낯선 남자의 등장에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던 아이들이었다. 자신의 핏줄, 자신의 아이들. 그는 아이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뭐라고 불러야 할까? 수십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지금 아이들에게 처신사를 건네는 것이 수백 배는 더 어렵게 느껴졌다. 그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안녕. 나는. 그는 잠시 망설였다. 아빠라는 단어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강지훈이라고 해. 민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아저씨가 우리 엄마 친구예요.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엄마의 오랜 친구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로봇 장난감 2개를 꺼내 아이들에게 건넸다. 아이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장난감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지훈은 매일 안전가옥으로 퇴근했다. 그는 태산처럼 쌓인 회사 일을 처리하면서도 어떻게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서툴렀다.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경영 전문가였지만 아버지로서는 낙제생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 잠이 들기도 했고, 블록 쌓기를 하다 아이들보다 먼저 짜증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인터넷으로 육아 정보를 검색하고 김 비서에게 최고의 육아 전문가를 섭외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경영을 배우듯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그의 노력 앞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들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호는 6년 전 자신이 왜 그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고백했다. 서연은 박태민의 소나기에서 보냈던 지옥 같았던 시간에 대해,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들의 대화는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눈물로 얼룩졌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연인도 부부도 아닌 아이들의 부모라는 이름 아래 새롭게 정립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우는 조금씩 아버지의 모습에 가까워졌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 앞에서 어색해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이와 축구를 하며 땀을 흘렸고 민서의 머리를 엉망으로 묶어주며 함께 웃었다. 아이들도 그를 아저씨가 아닌 지훈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세상의 편견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박태민이 남긴 상처는 깊었다. 유진그룹을 정상화시키는 길도 험난했다. 하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돌아갈 집이 있었고 그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소속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강철의 사나이가 아니었다. 그는 한서연의 파트너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 강지훈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진그룹 스캔들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고 박태민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긴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일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세상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다. 주말 아침, 강지훈의 하루는 더 이상 1초의 오차도 없는 스케줄로 시작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팬케이크를 뒤집고 있었고 민서는 그의 옆에서 밀가루를 잔뜩 묻힌 채 제잘거렸다. 아빠, 내 건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줘. 아빠라는 단어는 이제 그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그는 어느새 아이들의 서툰 부름에 미소로 답하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는 민서의 코에 묻은 밀가루를 닦아주며 웃었다. 물론이지, 우리 공주님. 그의 웃음은 더 이상 계산된 비즈니스용 미소가 아니었다. 주방으로 들어온 한서연이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사는 불안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근 작은 연구소를 열어 자신의 전공을 살려 신소재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능력으로 세상에 다시 섰고 그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지훈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엉성한 팬케이크를 능숙하게 뒤집었다. 그렇게 하면 다 타요. 비켜봐요. CEO님. 그녀의 가벼운 농담에 지훈은 어깨를 으쓱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뜨거운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동지애로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함께 공원으로 향했다. 지우는 민준이와 함께 축구공을 찾고 서연은 민서와 함께 그림을 그렸다. 평범한 가족의 주말 풍경.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그는 공을 차다 넘어진 민준이를 일으켜주며 무릎에 흙을 털어주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수십 년간 그가 쌓아 올렸던 성공의 탑은 사실 공허한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성공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가족이라는 것을. 그는 아이들을 통해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회사의 경영 방식도 변했다. 그는 여전히 유능하고 냉철한 경영자였지만 더 이상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매몰시키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유진그룹은 그의 변화와 함께 더 단단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1년 전 아이들과 서연이 갇혀 있던 별장이 있었다. 지훈은 그 별장을 사들여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리모델링했다. 어둡고 차가웠던 감옥은 이제 그들 가족만의 따뜻하고 아늑한 휴식처가 되었다. 아픈 기억이 있던 장소를 행복한 기억으로 덮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별장 앞 해변을 함께 걸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민준이와 민서는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파도와 장난을 쳤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왔다. 지우는 서연의 옆에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놀라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고마워. 지훈이 나직하게 말했다.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그리고 아이들을 지켜줘서.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당신도요. 우리를 구하러 와줘서,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놓여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고 그 무엇보다 강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다. 지우는 자신을 부르는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다. 낯선 결혼식장에서 시작되었던 충격적인 만남은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 강철 같던 CEO의 심장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 마침내 그는 진정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